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박원석 전 의원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권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만찬을 했는데요. 농담으로 혹시 반명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이제 브리핑이 됐어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어떻게? 일단은 뭐 사실 뭐 명청 갈등 언론에서 쓰다 보니까 마치 이게 명청 갈등이 진짜로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규정 사실화 되는 것 같다라는 우려를 아마 대통령께서 좀 농담 섞인 어투로 일단 질문을 던지면서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반명입니까? 웃으면서 던지니까 또 정청래 대표가 아니 반명이 어딨냐라는 식으로 다 친명이고 친청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프레임을 좀 털고 싶은 생각이 좀 얘기한 것 같은데 기자들은 계속 써요 그렇게. 근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게 하면 이제 대통령이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의식하고 있구나. 차라리 얘기를 안 하면 의식하지 않는다고 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정청래 대표에게 우리 좀 신경을 씁시다.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런 좀 의도를 좀 애둘러서 전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반명이 있을 수가 있나요?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당에서 반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물론 뭐 친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직도 당대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이 뭐 농담삼아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 뭐 뼈 있는 농담이다. 근데 어제 그 자리에 동석했던 그 민주당의 이 한민수 의원 얘기를 들으니까는 뼈 없는 순살 농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한 얘기고 지난 정권 때 워낙 임기 초에 당과 대통령실 간의 갈등이 컸잖아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당대표가 쫓겨나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아니 그런 걸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임기 초에 뭐 그런 거야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가면 대통령에 집중됐던 어쨌든 이 구심력이랄까 이런 게 좀 느슨해질 수 있고 또 당 내에 여러 가지 원심력이 작용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작용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김 전 최고는 뼈 있게 들리셨습니까? 네, 뼈가 아주 그냥 소리장도라는 얘기 있잖아요. 웃음 뒤에 칼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한자 속담이 생각이 났는데 뭐 앉자마자 반명입니까라고 물어보는 웃으면서 약간 무섭더라고요.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나하고 맞짱 뜨자는 겁니까? 뭐라는 그런 영화에서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뭐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러잖아요. 너 많이 컸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고 거기 답이 또 친명이고 친청이다 그러는데 언론에서는 그 친청이 친청화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던데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친정청래를 친청이라고 모두가 다 친명이고 모두가 다 친청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건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불쾌한 심정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만찬이요. 사안적으로는 검찰 개혁이 하도 그 사안이 시끄럽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 정부안과 어떤 지금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안이 어느 정도의 큰 줄거리에서 지금 가닥이 잡히는 건 아닌가 이런 건 좀 기대감들이 있었단 말이죠. 네. 어제 그렇게까지 진전된 것 같지는 않은데 좀 뒤로 들으신 게 있나요? 근데 공개적으로 그걸 굳이 진전시킬 이유는 없죠. 지도부 대통령 만나는 자리에서 그게 따지기 이견이 있는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 결론을 낼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실무선에서 아니면 비공개의 대화에서 나올 건데 대략 정부와는 지금 새롭게 중수청이랑 공소청 부분은 수사 기소는 불리한 가닥은 우리가 서로 간에 이견은 없다. 됐잖아요 분리가. 근데 이제 방식에 있어서 검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에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보안 수사 요구권 이걸 남기느냐 안 남기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는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는 나름대로 마지노선으로 보는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조차도 줄 수 없다라는 거라서 뭐 편선을 달리는 것 같은데 사실 좀 냉정하게 보면 입법부 시간은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당시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총리 주재의 이 검찰개혁 TF가 운영이 될 때는 입법부의 시간이 끝났다는 건 어떤 의미십니까? 사실상 보면은 그 법안을 그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담는 건 정부죠. 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제 입법부, 특히 민주당의 지지층의 어떤 시각들을 최소한 완충하면서 어떤 정부안을 구상하려는 노력 정도로 보면 되는 것이지 입법부가 뭐 지금 정부가 TF를 통해서 보안수사 요구권이나 보안수사권을 준다고 해서 반발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박 의원께서는. 입법부의 시간이 끝났을까요? 어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아직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 남아 있고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수정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지금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가 격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검찰의 기존의 어떤 행태나 검찰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비판 담론이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컸어요. 근데 비판 담론을 그대로 제도로 만들 수는 없어요. 제도는 제도의 합리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내의 지금 이 검찰개혁에 관한 주장을 보면 비판 담론을 그대로 제도로 만들자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모순과 충돌이 발생하는데 이를테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검찰이 오랜 시간 축적했던 수사 역량을 이게 수사 기소를 분리했을 때도 보존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강경파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옮겨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수 있도록 지금 안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검사는 아예 이게 이제 검찰이 기존에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던 것을 분리하자는 걸 넘어서서 검사는 아예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인 건지.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얼핏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예 중수청에서 검사들은 다 들어오지 말아라, 수사를 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면 심지어 계급화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네? 이원화라는 것이 계급화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지금 검사와 정부에서는 계장과 뭐다르다. 이원화가 계급화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협업 관계지 위계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사는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건지.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수청 필요 없다는 주장까지 나와요. 이제 그냥 경찰이 하면 된다. 근데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이게 이 공소청이 기소 여부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만 보안 수사권 혹은 보안 수사 요구권마저도 주지 말아야 된다. 네. 순수하게 이 공소만 담당해야 된다라고 네. 한다면 그럼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일종의 이제 사법적 통제는 네. 이 의문점이 남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 강하게 지금 이 정부 입법 예고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안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그런데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성, 연속성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범죄 피해자로부터 신속한 구제를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지금 기존의 검경 그 수사권 조정을 했을 때도 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에 기초해서 지금 안을 만든 건데 여당 내부가 저렇게 반발하면 좀 조정이 불가피해 보여요. 근데 이게 전문 수사관하고 수사사법관으로 이원화시킨 거는 저도 좀 잘 구조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양자 사이에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입법 예고안에서는 그게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공소청의 보안수사권이나 보안수사 요구권을 남기느냐 문제는 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현 단계에서 쟁점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미뤄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중수청에 결국에는 그 일종의 검사들이 여전히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이 구조가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비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통령의 생각이 되게 중요할 텐데 정부 입법 예고안을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민정수석이 다 농간을 부리고 정성호 장관이 거기에 마치 넘어갔다. 검찰들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속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던데 글쎄요. 저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의중도 정부 입법 예고안하고 어느 정도 가까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덧붙이실 말씀. 그냥 실용주의하고 원리주의가 대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는 옆에서 이제 관찰하는 입장에서 좀 우습게 생각하는 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검찰을 싫어할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이 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검찰에 대해서 검찰을 악마화하고 검찰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걸 당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근데 그 본인이 야 그래도 내가 변호사로서 그리고 내가 당해본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 훨씬 더 원리주의적이고 강한 주장들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기본은 검찰은 악이야 악.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돼. 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1980년대 학생운동했던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근데 보면요. 진짜로 열심히 학생운동했던 사람들은 별로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대개 그 주변에서 그 기웃기웃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면 엄청난 무용담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혼자 뭐 학생운동 다 했던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들 같은 거. 이게 도대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를 해서 그걸 다 없애버리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고 정치 검찰을 그렇게 비판하면 정치 경찰은 어떻게 할 거냐. 검찰권 비대화를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공룡이 돼버리는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다. 견제, 민주주의라는 게 체계 밸런스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검찰을 다 없애버림으로 해서 경찰을 뭐랄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상실해 버리면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정부안을 두고서 민주당 내에서의 특히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는데 이것이 과연 뭐 어쨌든 거기면서 봉옥이라는 민정수석 이름도 나오고 해서 과연 그런 봉옥의 뜻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인가를 가지고 뭐 여러 해석들이 있긴 했는데 자 그럼 내일 기자회견이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 선명하게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가닥은 잡아서 얘기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봉욱 민정수석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랑 정반을 만들어서 국회에 보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이 업무 스타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꼼꼼히 다 보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을 정부안을 내는데 대통령이 몰랐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봉욱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뭐 묻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보는 게 100% 맞죠. 그러면 당이 과연 이 정부에 있어서의 입장을 얼마만큼 수용해 주느냐. 그래서 숙고하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당이 좀 숙고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정부가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다 받으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큰 가닥에서의 제 의중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법사위원들은 제 의중을 좀 잘 이해해서 또 민주당 지지층들도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어떤 지혜를 좀 모아달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부가 잘못해서 거저 타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지지율이 빠졌어요. 지지율이 빠졌어요. 물론 검찰개혁안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의 안을 김채호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본인이 어쩌면 검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개혁안을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아니 뭐 지지율이야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이슈 한 가지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근데 이제 야당 대표 시절에 이제 검찰을 비판하던 것과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통치의 관점에서 검찰 개혁의 대안을 만드는 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똑같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론 기존에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문제의식이 크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기본은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그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이제 이 고민 끝에 나온 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대통령의 의견과 달리 뭐 민정수석이 안을 내고 법무부가 그 안을 수용해서 저렇게 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때문에 무엇보다 이 정권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 의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런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공감하기 때문에 저 안이 나온 건데 물론 수정될 여지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수정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여당이 저렇게 강하게 반대하면 부담스럽죠. 대통령으로서도 뭐 무작정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어쨌든 법이 통과돼도 그 시행령으로 만드는 것도 어쨌든 국회가 수용해야 그 시행령으로 만들었을 때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여당 내에 강경한 목소리 내는 이제 의원들도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검찰을 비판하는 거하고
이게 합리적인 제도를 추구하는 건 좀 다른 문제다. 그거를 똑같이 놓고서 검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했던 걸 그대로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수많은 모순과 문제점에 부딪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좀 덧붙이면 아까 뭐 입법부 시간이 끝났다는 말은 입법부가 할 일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상 검찰 개혁의 큰 축은 이미 수사 기소 분리예요. 그러면 수사 기소를 분리해 놓은 상황에서 나머지 재량권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말씀한 대로 합리적 제도를 만드는 부분까지 손을 대기 시작하면 과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과연 협조하는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대통령의 의중과 그 방향에 대해서 다소 뭐 좀 불만이 있거나 다른다 하더라도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런 이견을 통해서 또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결단할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어떤 요구 사항을 입법부가 이걸 이제 본인의 시간을 가지고 해버리면 말씀한 대로 명청 갈등에 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선 대통령 의견을 이번엔 좀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야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엿새째입니다. 쌍특검법 수용을 이제 이유로 내걸고 했는데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근데 지금 뭐 이번 단식이 좀 이상하게 돼 있는 게 마치 단식을 한 이유가 원래 이제 특검법을 받아라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한동훈을 불러라. 그 한동훈을 부르는 것이 마치 무슨 그러니까 단식의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언론도 모든 관심이 실질적으로 특검 관철하느냐보다는 한동훈이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여기에만 쏠려 있고 그리고 또 당내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특검을 관철시키자. 그리고 원내대표 빨리 그쪽하고 얘기를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빨리 한동훈 와라 이런 얘기만 하고 아마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제명 결정 나고 나서 바로 이제 단식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제명당한 사람 아니에요 한동훈은. 근데 제명당한 사람한테 빨리 와서 여기 지금 단식하는 사람 위로해라 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원래 취지로 가야죠. 원래 취지는 지금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교와 우리 쪽에 아는 통일교하고 신천지를 민주당은 같이 하자는 거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만 특검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근데 네. 오늘 이제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이게 두 개를 따로 하자 그러면 왜냐면 국민의힘이 우려하는 건 통일교와 신천지 같이 하면 통일교는 안 하고 신천지만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두 개의 특검을 따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언론 보도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나온 새로운 원내대표가 입장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내일 이제 그 홍익표 정무수석이 신임 정무수석이 뭐 방문할 거 아니에요. 방문한다고 하니까 방문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래서 그게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일단 장동혁 대표 되게 힘들 거예요. 6일쯤 되면은 이제는 뭐 배고픈 거는 생각이 없는데 정말 몸이 힘들 거예요. 뭔가 출구를 찾긴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저 단식에 대한 해석이 이게 여당과 야당 사이에 특검 문제를 둘러싼 어떤 갈등 그에 대해서 배수의 준을 친 야당 대표의 결단 이걸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한동훈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정무수석이 가는 것보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렇다 보니까는 단식의 효과가 좀 제한되고 여당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 싸움이니까. 광고 들은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장 대표의 단식 얘기 박원석 의원님 마저 하시죠. 네. 그래서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장 대표가 이미 6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버틸까 싶은데 그 사이에 뭔가 출구가 있어야죠. 근데 이제 단식의 의미가 여전히 내부용으로 많이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일 거고 한동훈 전 대표가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뭐 가든 안 가든 징계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전 대표도 아마 망설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 저는 통일교 특검만 하겠다는 건지 접어야 됩니다. 신천지 관련해서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너무 많은 지금 흔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제 통일교만 해야 된다 그러면 신천지를 비호하거나 진짜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거고 공천원금 문제인데 공천원금도 민주당 일각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강선우, 김병기 이것만이 아니고 정치권 전반에 특히 국민의힘의 2024년 총선 앞두고서 김정재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간에
통화 녹취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그것까지 받겠어요. 그래서 아예 이걸 정치개혁의 전기로 삼자 이런 명분을 가지고 정치권 내에 부정한 돈이 공천을 둘러싸고 오가는 걸 싹 털겠다.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접점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칫하면은 옛날에 이정현 그 전 대표 출구 없는 단식하다가 죽도 밥도 안 됐던 그런 사례가 있고 황교안 전 대표 단식하고 선거 망치고 당대표 물러났던 그런 전례도 있어요. 자칫하면 이제 그런 결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단식은 어떻게 정리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좀 뒤에 다시 이게 신천지랑 맞물려 있는 내용도 좀 있으니까요. 서부 대표님. 네. 일단 뭐 장동혁 대표의 단식 자체가 본인을 위한 단식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의 호응도가 없어요. 이게 보수층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방문하냐 안 하냐 이 정도가 이제 언론에 관심이 있고 장동혁 대표보다 한동훈 전 대표에 관심이 쏟아지는 단식입니다. 그리고 쌍특검이라고 하는데 저는 쌍특검 여당이 수용할까인데 수용했어요. 통일교특검은 하자고 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게 신천지 빼달라는 단식이잖아요. 그게 무슨 단식거리가 돼요? 왜 유사정교를 위해서 단식을 합니까? 그런 정치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단식 자체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 설정만 해소되면 저는 장동혁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 중단의 방식은 병원행위 될 것이다. 조금 전에 뭐 나온 얘기로는 신천지 특검도 받는데 대신 따로따로 하자. 이렇게 국민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건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신천지 얘기가 언급이 됐는데요. 이 쌍특검에서 신천지를 빼자는 말이 쏙 들어가게 된 게 신천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어요. 오히려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공교로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김최고 지역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희 지역구에서 일었었던 일인데 네. 그게 이제 2023년 12월 달에 있었던 건데 그 지역에 저희 풍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신천지가 그 큰 건물, 멋진 건물을 이렇게 물류센터로 처음에 그 신천지가 구입한지 몰랐죠. 네. 물류센터로 분류를 해서 건물을 사놨는데 그 건물을 몇 년째, 5년 정도로 그냥 텅텅 비워놨어요. 건물을 사놓고 안 썼다는 거예요. 전혀 안 쓴 거죠. 뭐 임대도 하지 않고 그 멋진 건물을. 근데 나중에 그걸 슬며시 그 종교 교육 시설로 이렇게 바꿔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거를 고양시의 과장이 그냥 정결을 해서 그걸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 얘기가 알려지게 된 게 2023년 12월 26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가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시도의원들과 함께 시위를 하고 또 주민들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걸고 바로 거기 이제 고양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가서 고양시장한테 허락하지 않겠다. 이걸 바꾸겠다라는 그 각오를 밝혀라라고 또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천지 쪽에서 여러 가지 그 로비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우리 당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형 그 신천지 힘센데 그런 식으로 하면 형 선거 얼마 안 남았는데 큰일 난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전혀 예상치 못하던 사람들이 와서 신천지를 대변하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내 인사가요? 아니요. 그 당내 인사는 연락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그때 이 신천지라는 데가 정말 막강하게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제가 좀 섭섭했던 건 저는 당연히 제가 프레카드를 걸고 그렇게 치고 나가면 민주당에서 바로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좀 생각을 했겠죠. 뭐 그러니까 한 열흘쯤 지나니까 그때 같이 뭐 일주일인가 열흘 지나니까 현수막을 같이 걸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결과로는 저희가 그래서 3번에 걸쳐 그 1심, 2심, 3심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전에 신천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들어올 수 없다라고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저도 또 그때 페북에도 올리고 뭐 현수막도 대대적으로 올리고 그랬는데 그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빈 채로. 어쨌든 본인들 의지대로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지금 새로 나온 의혹이 그러면 그 지역구 고향 병으로 신천지 신도들을 대거 이전시켜서 당원으로 가입시키다. 그렇죠. 그럼 저는 그때는 전혀 몰랐는데
한겨레 신문의 보도 보니까 이제 그런 취재가 됐는데 네. 그 텔레그램에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거 보니까 네. 제가 사는 고양병 지역에 네. 그 신도들을 주소를 이전을 시켜라. 네. 뭐 이런 지시가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몇 명이 이전해 왔는지 잘 모릅니다. 거기 보니까 뭐 250명, 200명 또 몇 명 청년 여성 뭐 이렇게 쭉 해갖고 좀 나오긴 하던데 어쨌든 몇 명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들어와서 뭐 적극적으로 뛰었겠죠. 뭐 자기들의 그 교육시설 설치를 반대했으니까 네. 뭐 낙선 운동을 열심히 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직간접적으로 신천지 관련해서 뭐 직접적으로 압력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뭐 그 왕강이 이거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뭐 낙선이 되든 뭐하든 간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워낙 강하게 나오니까 뭐 더 이상 저 친구한테 가서 뭐 얘기해봤자 찔러도 뭐 이빨도 안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네. 그 다음에는 없었고 저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선거가 날 때마다 계속 우리 주민들이 계속 싸울 것이다 뭐 이런 의지를 표시를 했죠. 이것과 별개로요. 네. 신천지가 이른바 이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거, 그 보도 보셨죠? 네.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약 5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고, 뭐 그 상당수는 뭐 당비를 내서라도 책임당원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 집단이 이건 사실상 정치를 바꿔보려고 농단한 거잖아요. 이거는 범죄라고 봐도 네. 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통일교도 통일교지만 신천지도 오랜 기간 동안 정치권을 등에 업고 본인들의 교세를 확장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일단 조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통일교만큼 신천지가 더 심각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장동혁 대표의 단식의 출구 전략으로 그러면 신천지를 받자 해서 분리해서 하자는데 그 말이 됩니까? 특검은 하나죠. 거기에 1번 통일교, 2번 신천지 이거죠. 뭘 분리해서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신천지를 그 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은 결국에는 이제 그 신천지 통일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아니 뭐 좀 이 종교 집단에 대한 부분들을 늘 그냥 넘어왔어요. 적당히 거래를 하니까 정치인들과. 근데 이번에는 그 기준이 조금 통일교가 촉발이 돼서 돈 거래도 있고 어떤 권력 거래도 있고 사업 거래도 있었던 것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을 벗어났잖아요. 그럼 신천지도 그런 게 있는 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 돼야 된다. 그거였네요. 그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신천지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나 정치권에 접근한다는 거는 과거서부터 많이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신천지의 문제점이 대중적으로 부각이 된 거는 이제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의 진원지로 신천지가 지목이 되면서 그렇죠. 신천지 입장에서 보기에는 당시 정권에 의해서 본인들이 대규모로 핍박을 받았다. 특히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네. 이만희 코로나 검사 받도록 하겠다고 가평에 쫓아갔죠. 찾아가고 네. 또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 그거 폐쇄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악연이 신천지하고 생긴 거잖아요. 그때 신천지가 아마 본격적으로 네.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 접근을 해서 네.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2021년부터 23년 사이에 대규모 입당을 통해 가지고 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그리고 이제 총선 뭐 대선 여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고 그게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그러면은 신천지가 본인 스스로가 거대 정당 보수 정당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스스로가 세력화를 하기 위한 그들만의 자발적 입당이었는지 아니면 또 당 내든 당 외든 니들이 들어오면 세력화를 해주고 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라는 어떤 거래를 통한 거래 조건부 입당이었는지.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 뭐 전자일 가능성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 안에 호응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권성동 의원 이름이 또 나오고 있어요. 물론 권성동 의원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스스로 정당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총선에 전 지역구에 후보도 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기성 정당 내부로 진입을 하자 이렇게 좀 바꿨던 거거든요. 근데 신천지는 이제 통일교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비로 찍혀 있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세력화를 꿈꾸지는 못했을 거고 아마 기존 정당 내에 일정하게는
자기들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식의 호응이 있었는지 수사를 더 해봐야 되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사코 지금 신천지를 특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거부해 왔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계속 거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어렵게 됐죠. 이미 드러난 데다가 네. 또 검경 합동수사단이 계속 수사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신천지하고 유착 내지는 신천지 비호 이제 이런 의혹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고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야 될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뭐 어쨌든 그 통일교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사이비라는 소리를 듣는 거대 종교 집단이 정치적으로 그 교인들과 그리고 금력을 통해서 정치인들을 오염시킨 거잖아요. 정당 정치를 훼손시키고 정치인들을 오염시킨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더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통일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우리가 청와대 보좌관도 보내고 그다음에 나중에 우리 후보, 우리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자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만희 씨 같은 경우는 녹취록 보니까 대통령을 누구를 떨어뜨리고 누구를 당선시키고 이런 얘기까지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저 당대표의 단식의 출구 전략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제 신천지 얘기까지 오게 됐는데 출구 전략 그럼 출구 찾기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양쪽에서 가나요? 신천지 지금 뭐 다 그 중진들이 얘기하듯이 중진들과 뭐 초재선들이 뭐 이 의견을 얘기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니까 네. 그 신천지 특검이든 뭐 그 통일교 특검이든 만약에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 거기서 그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와 정치권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시당초 이 특검 자체가 장동혁 대표, 야당 대표가 단식할 거리는 안 됐어요. 그냥 원내대표끼리 협의하고 지리하게 결론을 내면 되는 거였거든요. 무슨 야당 대표가 이거를 죽을 일처럼 단식을 해요. 그러니까 살펴보질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일단은 상황이 어려우니까 윤석열 사형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야 되고 한동훈 제명을 해놓고 어떻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일단 단식을 숨어버린 거라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뜯어보니까 이 쌍특검 자체가 단식거리가 안 되네. 묘합니다. 이건 출구 전략도 짜기에도 명분이 안 되니까 이상한 주장을 하잖아요. 뭐 통일교 특검 따로 하고 나중에 신천지 특검 따로 하고 늘 장동혁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게 특검 뭐 민주당 좋아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데 뭘로 쪼개서 합니까? 한 번에 해야 세금도 낭비 안 되고 수사력도 빨리빨리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출구 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 아니면 못 나와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저기 말하자면은 좀 매달려야 될 상황이 돼버렸다. 아니 다 궁금해하시니까요. 답을 주세요. 오세요, 안 오세요? 아,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그런 최근 소통을 통해서나 이런 뜻을 뭐 내비치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뜻을 내비친 거는 뭐 전혀 없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징계를 그 제명이라는 그러니까 전직 당 대표를 터무니없이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서 제명을 해버리는 그런 헌정사상 첫째 사례였잖아요. 새벽 1시에 보도 자료를 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단식을 시작하시면서 그 처음에는 모든 언론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장동혁 대표에게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단식을 하면서 몸이 괴롭고 힘들고 수척해 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 동정론 같은 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마치 무슨 한동훈이 오지 않는 게 굉장히 무슨 부도덕한 정치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또 이제 만들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해찬 씨 같은 그 장동혁 대표의 입 역할을 하는 분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리얼미터에서 3.5%포인트 정도 지지도가 올라갔더니 그걸 놓고서 한동훈을 잘라내니까 보수가 결집해서 그렇고 한동훈계를 빨리 고름처럼 다 짜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빨리 와라. 와서 그 사과를 하든지 무슨 위로를 하든지 하라는 건데 저는 제명당한 상태에서 왔는데
이거를 제명을 풀어주는 게 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너 왔으니까 제명이 아니라 1년 6개월 정도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면 정말 한동훈 대표는 황당해지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네. 징계가 멈출 리도 없을 거고 네? 또 그걸 기대하지도 않을 거고 그건 그거고 어쨌든 당 대표가 대여투쟁을 명분으로 저렇게 곡기를 끊고 농성을 하고 있으니 그건 그거대로 또 찾아가는 게 일종의 이제 정치적 도의 아니겠냐 뭐 이런 것 같아요. 당내 네네. 의견이라는 게. 네.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가 오늘 갔잖아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생각이 장동혁 대표하고 많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오늘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 된다. 한동훈 전 대표한테 당 내부에서 기대하는 것도 아마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명분 축적이지 않습니까? 피차간에.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사과를 한 것도 그런 대중적인 혹은 당원들의 명분을 고려해서 한 건데 그게 이제 명분 축적으로는 좀 충분치 않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송구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이 그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그런 사과문이다 보니까는 하고도 개운치 않은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도 고민일 것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힘이 지금 당내에 이러저러한 갈등과 그로 인한 내용을 이게 통합하거나 그래서 이게 대여투쟁에 단일한 전선을 쌓지 못하면 저 단식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저 1분 여당 남아가지고. 입장에서는 저걸 평가를 안 해줍니다. 자, 시간 때문에 조금 전 김종혁 전 최고가 언급한 여론조사가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네네. 그 우리 당에서는 야 좀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 한동훈과 장동혁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이게 지금 매일 그 민주당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여론조사에서 맨날 끌려다니고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사태를 극복할 거 아니냐 이런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고름자 되듯이 짜내자라는 그 장동혁 대표 측근들의 그런 발언들이나 자,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짧게라도 뭐 아닙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맛집 세 분이었습니다. 박원석, 김종혁, 서영주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